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국내외 주요 경제 및 투자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3월 마지막 주차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아마 이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최근의 이슈들이 총망라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 여러 경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한과 미국의 핵 문제에 관련된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도 결국은 경제다라는 중심으로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지무체제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그럼 이 국정 지지도가 지무체제를 기록할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 자, 이것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 세계 경제 변화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 현실을 한번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는 맞지만 집값 때문에 못한다는 한은 총재 최근 발언, 정확하게 이런 워딩은 아니었지만 내용은 금리 인하는 맞지만 집값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 사정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이 또한 이제 집값과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과천 아파트가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시지가가 제일 높게 상승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것이 집값 급락,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금매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과천 아파트 급락이 정말 집값 급락에 또 신호탄일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여전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경제 부양책의 한계인데, 제가 누차에 거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마땅치 않습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또 산업혁신, 산업구조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당장 또 답답하고 힘든 국민들의 이 먹거리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집값 누르니 땅값,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제 부양책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동맹, 요즘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이 좌우에서 극명하게 다릅니다. 한쪽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탄탄하다 여전히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금이 갔다 이야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린치핀이다. 이 말은 이제 핵심 축이다라는 건데, 왜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과연 우리는 이 한미동맹, 최근에 또 북한과 미국의 문제, 또 중국과 미국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권 전쟁하고 있다 생각할 때 정말 정치만으로 생각합니까? 오히려 저는 정치보다 훨씬 경제 우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제로 이해하는 한미동맹의 현주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주제들로, 이런 세부 내용들로 오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제목으로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3월 마지막 주간 뉴스 브리핑, 다음과 같은 5가지 소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클릭하고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국정 지지도로 이해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우선 한번 몇 가지 팩트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갤럽 조사입니다. 3월 29일 국정 지지도 43% 나왔습니다. 집권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20대, 30대, 40대에서는 그래도 긍정 비율이 아직은 높습니다.
반대로 50대, 60대의 부정 비율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대별로 이런 국정 지지도에 대한 긍정, 부정 비율이 세대별로 엇갈리고 있는데, 또한 이제 현재 우리 한국 경제의 실상은 어떨까? 구체적인 이제 동향 지수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2월 달 산업 동향, 이게 주요 3대 지수가 있는데, 이제 생산, 소비, 이 투자입니다. 이 3대 지수의 산업 동향이 1월 비해 지난 1월 달에 대비하면 뭐 거의 경제위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기업 설비 투자 증가율인데요. 이 기업 설비 투자 증가율은 지난 1월 대비 무려 마이너스 10.4%. 자, 이 마이너스 10.4%는 지난해 동월 비교, 전년 동월 대비, 즉, 지난 2017년 2월 기준으로 한 해를 1년간을 비교해 보면 무려 26%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0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주요 이제 경제 정책의 화두 뭐죠? 바로 소득주도 성장. 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자주 인용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전년 대비 소득 판매 증가율인데, 이 전년 대비 소득 판매 증가율이 다행히도 지난달까지는 한 15개월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해 왔는데, 그 상승했던 것이 2월 달에는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마저도 사라졌다. 이것을 제가 지금 이제 현재 국정 지지도 이것이 이제 세대별로 다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2월 기준 이 주요 지표들이 경제위기 수준이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바로미터로 자주 인용되었던 전년 대비 소득 소매 판매 이 증가율, 소매 판매 증가율은 뭐죠? 우리가 이제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한다는 하나의 지표죠. 그 증가 역시도 15개월 동안의 상승을 끝내고 마이너스 2%로 하락 전환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이번 주에 나온 주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우리나라 이제 인구 부양 비율이 2065년도에 117.8명, 거의 뭐 세계 최대국이 된다고 하는데, 이 117.8명이라고 하는 이 세계 최빈국, 세계 최대국의 인구 부양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5세에서 한 64세까지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이 15세에서 64세 인구가 15세 이전, 즉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어린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64세 이후, 즉 노인들입니다. 65세 이상. 이 15세, 64세의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15세 이전, 즉 14살까지 또 65세 이상 이 노인,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이제 100명 기준으로 보면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2065년이 되면 117.8명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1대1 이상이 되는 거죠. 자, 한 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자기 한 명 이상의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을 짊어져야 하는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인구 절벽에 대한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바로 이런 위기감이 나오는 거죠.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이게 세계 최대의 인구 부양비를 갈수록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지금 당장에 50대, 60대는 걱정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2065년이라고 하면 지금
10살의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한 뭐 45년 뒤니까 46년 뒤니까 뭐죠? 50살, 60살 그때가 되죠.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은 정말 이 미래 뭐 인구 절벽에 관련된 미래만 보면 거의 뭐 헬 지옥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인구 부양 비율은 2065년도에 즉 15세, 64세의 경제 활동 인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그 이하 14세 인구는 우리나라가 제일 적어요. 제일 적고 또 반대로 64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또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65년도 2065년이 되면 세계 최대 인구 부양 비율을 가진 국가가 된다. 이제 이런 뜻인데 관련해서 또 이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구 부양 비율, 인구 저출산, 또 노인 부양 비율, 장수 이런 이렇게 100세 시대 이런 현실은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단연코 앞선다라는 이런 뜻인데, 자, 인구는 계속 부양 비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더 이제 괄목할 정도로 앞선다라는 건데,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율주행차만 하더라도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운전자도 없을 뿐더러 운전석도 없습니다. 그냥 뭐 움직이는 자동차죠. 스스로 자율주행. 보통 이제 자동차 지금 현재 우리가 차 한 대당 부품이 거의 뭐 2만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2만 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성장하면 자동차 산업이 관련되는 산업이 엄청나게 덩달아 성장하는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자동차하고 조선 이런 쪽이 그동안의 제조업 강국의 하나의 핵심 축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의 중소기업 이런 부품 산업들도 크게 이제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뭐 5G를 이제 주요 중심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차가 또 성장시키는 이 산업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 문제는 일자리라는 거죠. 이 자율주행차가 안착을 하면 소위 말하면 뭐 일상화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모든 운전기사 사라집니다. 뭐 택시, 뭐 버스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리운전기사들 다 일자리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산업이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뭐 최소한 1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실업자가 되는 현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은 엄청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동남아권에서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 국가인 하나 바로 중국이죠. 중국보다도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실도 그렇고 또한 계속 이제 연구개발비라든지 투자하는 돈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왜 우리 친환경 자동차 할 때 전기차와 수소차, 전기차가 좋으냐 수소차가 좋으냐 이런 정부에서 선택을 할 때 전략적으로 수소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니다 수소차보다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논쟁이 아직 계속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친환경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라는 겁니다. 이미 전기차는 중국이 1등 국가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것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등 국가인데 이 지금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수소차라고 할 때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서 보면
이미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선점해 있는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할 것인지, 아직 선점이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을 우리가 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우리 정부가 수소차인데, 다행히 수소차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특히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은 원래 이제 전기차를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주지만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 상당한 보조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성장시켰습니다. 급성장을 시켰는데, 이 중국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까지 하고 그만두고 내년부터는 그만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수소차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중국이 수소차 시장을 키우면 기술력에서 상당히 또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많은 핵심 기술 또 부품 이런 것들을 중국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버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우버는 뭐 다 아시죠? 한때 한국에 들어왔다 철수했죠. 4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자동차 서비스 혁명의 대표적인 산업 회사가 바로 우버입니다. 우버는 세계 주요 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에는 들어왔다가 없어졌죠. 최근 이제 카카오 택시 또 출퇴근 때 뭐 같이 타고 가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 엄청 심했죠. 엄청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는 4차 산업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과 서비스 측면에서 한국은 아주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냉정한 현실은 우리의 제조업은 점점 사라집니다.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빨리 4차 혁명, 4차 산업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더딥니다. 여기에 바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4차 산업으로 갈수록 필요한데 글로 갈수록 당장에 지금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쫓겨나는 사람들, 밀려나는 사람들이 60대, 50대, 40대 순서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자영업, 이 기존의 자영업은 계속 사양 산업입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엄청 높죠. 주로 이제 퇴직한 이후에 50대, 60대, 그죠? 또 뭐 계속 뭐 급여는 올라가죠. 뭐 키오스크 등등 해서 4차 산업 기반의 서비스는 높아져. 그게 다 또 투자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력이 특히 이제 떨어지는 60대, 50대가 계속 이제 일자리를 뺏기죠. 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 현대중공업이 합병했죠.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노조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득권이라는 거죠. 합병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국이 탄생을 했는데, 왜냐하면 비록 중국이 기술력에서 현재는 실패했지만 또 다시 계속 치고 올라올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조선업은 더 키워야 되고 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보면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합병이 맞죠. 맞는데 이 과정에서 이 빼앗기는 일자리, 줄어들 일자리에 대한 당장의 걱정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자, 고부가가치의 선박들을 제조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효율이 증가한다는 거고 또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국정 지지도로 이해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현실, 이 말씀은 첫 번째 이제 소제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으로 가야 하고 지금 현재의 먹거리도 또 일자리도 같이 충족해야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으로 옮겨가고 세계는 점점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현상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그러니까 인구 질병을 보았지만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용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있다는 거죠. 줄어드는 일자리, 쫓겨나는 사람들,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지금 운명인데 이것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그렇죠. 또 당장의 일자리, 당장에 먹고 사는 이 문제도 너무 어렵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정부가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조금 이제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바로 3월 25일이죠.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금리 인하가 맞지만 집값 때문에 못한다는 한은 총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3월 25일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 이런 이야기, 정확하게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만 보면 금리 인하가 맞지만 이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이제 고상틱하게 이야기한 거죠. 고상틱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좀 있는 그대로 그냥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경제 위기를 보면 세계는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뭐 이것은 그냥 일반화되어 있죠. 한국도 더 심하죠. 경제 위기를 보면 금리 인하가 맞다. 한국의 금리 인하가 맞습니다. 세계는 지금 금리 인상을 미국 다 스톱했고 자산 축소도 스톱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제 돈을 푸는 쪽으로 중국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특히 노골적으로 부양. 그래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경제 위기를 보면 금리 인하가 맞는데 이 집값 때문에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값 때문에 못한다. 그 대신에 이 이주일 총재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한 10조 원 정도 추경을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추경할 겁니다. 정부가. 미리 이제 한국은행에서 분위기를 같이 띄우고 있는 거죠. 이 10조 원 정도의 추경은 우리 GDP의 한 0.5%를 끌어올리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점이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10조 원 추경을 어디에 어떻게 쓰면 지금 한국 경제가 조금 좋아지겠습니까? 특히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어떤 부분에 어디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지역 인프라 투자죠. 지역 인프라 투자 이게 이제 개발입니다. 부동산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땅 개발하면 지난해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대금 면제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바로 뭐 때문에 지역 인프라 투자 개발을 하면 지역 개발을 하면 바로 일자리가 풍풍 쏟아집니다. 옛날에 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그것도 이제 큰 뭐 국가적인 인프라 사업이었죠. 어쨌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지역 인프라 투자, 지역 개발로 들어가면 당장 뭐 한밭집 또 건설 기계 장비 뭐 엄청나게 그 주변에 경제를 많이 부양시키죠. 가장 확실한 단기 부양책, 장기가 아니고 단기입니다. 단기 부양책이 지역 인프라라는 거죠. 즉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당장의 일자리가 걱정입니다. 당장의 일자리가 없고 실업자들이 높아지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는 40대, 50대, 60대의 이런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계속해야 되는 필연적이고 그것은 또 동시에 지금 당장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단기 부양이 바로 지역 인프라 사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금리 인하는 맞지만 집값 때문에 못한다는 한은 총재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집값은 아직도 더 낮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한은 총재는 빙 둘러가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데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된다. 즉 집값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연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될까라는 거, 집값이 더 떨어질까라는 거죠. 저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그런 감정이입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이 자본시장은 어떤 내 감정,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집값이 올라야 좋은 사람, 뭐 부추긴다 이런 오해도 하지 마시고 또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좌파주의다 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을 냉정히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릴 말씀은 그렇다면 자, 하는 총재까지 나서서 이런 집값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집값은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과천 아파트 급락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시지가 상승의 집값 급락의 신호탄일까라는 건데요.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과천 아파트가 2012년 8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주간 단위 0.91%인데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매 주간 단위의 상승률을 따져볼 때 2012년 8월 이후 과천 아파트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볼 몇 가지 팩트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들도 0.18% 주간 단위입니다. 하락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특히 이제 그 가운데 과천이 이제 급락을 했다는 거죠. 주간 단위 급락을 했다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경기도 아파트 또 과천하고 서울 아파트 또 강남 4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간 하락률을.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 하락률이 불과 0.09%입니다. 잠실은요. 0.01% 주간 하락률. 이 정도면 수치상 이 정도면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강남 4구 가운데 강남구는 0.04%의 하락에 그쳤고 서초구도 0.1%에 그쳤습니다. 자, 경기도 이 아파트 하락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특히 과천과 비교해 보십시오. 0.91. 그죠?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특히 이 가운데 이제 아까 잠실은 0.01%의 하락. 이것은 거의 보합이다. 오르지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 이렇게 비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잠실 주공 5단지 24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오히려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거죠. 자, 경기도 아파트는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 또 주간 단위에서 특히 과천은 강남 4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강남 4구는 안 떨어졌습니다. 비율은 떨어진 걸로 나오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받는 것은 계속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뭐죠?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거 연금은 계속 많을수록 좋죠. 반대로 내는 것은 많아질수록 두렵죠. 바로 보유세입니다. 이것이 과천 아파트 급락의 배경입니다. 바로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상승한 곳 중에 하나가 과천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집값 급락 다 이렇게들 예고를 했었죠. 공시지가가 이제 상승이 했으니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급매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자, 경기도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또 특히 과천 아파트와 강남 4구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요. 자산가하고 서민입니다. 우리가 과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 이제 정부 종합청사가 있었죠. 오랫동안.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서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은 과천 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가 급증을 하면서 바로 보유세 부담이 이제 계속 내야 하니까 두려운 거죠. 서민들이니까. 그래서 매물들이 많아지고 또 급락으로 이어진 거죠. 그 대신 반대로 이 강남 4구, 특히 강남구 이런 쪽들은 자산가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분들은 그 집 한 채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그 집에 대한 보유세만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합재산세, 금융소득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 4구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이 공시지가 상승 이것이 집을 바로 처분해야 되는 그 이유가 경기도나 특히 과천에 비해서 과천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적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집값이나 또 전체적으로 좀 부동산 문제를 이 가격 상승 또 하락 이런 방향성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런데요.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집값 누르니 땅값,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계속된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집값을 누르니 땅값이 뜨고 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국의 땅값이 2010년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면요, 광주가 0.407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집값 하락폭을 봤죠. 자, 집값 하락폭을 본 것에 비하면, 주간 단위를 볼 때, 과천 같은 경우 최고치로 떨어졌다고 해서 0.9 정도 되죠. 그런데 땅값은 광주시가 0.4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세종 0.3 많이 오른 겁니다. 대구도 0.3 많이 오른 겁니다. 경기도도 집값은 떨어졌는데 주간 땅값은 올랐습니다. 또 서울도 보십시오. 서울도 땅값은 올랐습니다. 이런 전국의 땅값이 2010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 한은 총재가 이야기했던 10조 원 추경 어디에 어떻게 쓸까 바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이게 개발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금만 예정돼 있는 돈이 계속 집행되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 22조 원입니다. 자, 이 정부에서 지금 22조 원을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푸니까 돈을 이렇게 함부로 풀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2010년도에는요.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25조 원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이 토지 수용을 하면서 4대 강과 덧붙여 크게 아마 이런 인프라 투자를 했다는 거죠. 바로 부동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고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22조 원 예정되어 있는 이 토지 수용 보상금은 2010년 이후 25조 원 그때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개발 강풍이 불어 있다는 거죠.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는 분들은 그 돈을 어디에 쓸까요? 대체로 또 주변에 땅을 사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쪽에 많이 기웃거립니다. 왜? 큰 돈이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큰 돈이 들어오면 부동산을 살 만한 돈이 들어오면 또 오를 만한 땅을 찾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계속 도미노 현상,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자, 지난해 대규모 예타 면제했고 또 이것들이 개발 강풍으로 이어졌고 부동산인 그래서 가장 확실한 정부 부양책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뉴스 브리핑 진행하면서 정부 부양책 부동산 이야기 했는데 또 어떤 분이 오해를 하면서 아파트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파트가 아니고요. 자, 부동산은 크게 집과 땅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집이 아니고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정부 부양책에 가장 땡기는 것은 부동산 부양인데 이 부동산 비용은 땡기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커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정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국정 지지도 떨어지는데 당장에 먹거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단기 처방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요. 이 땅에 대해서 땅 이게 표준지 기준 지금 64.8% 정도라고 합니다.
자,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표준지 기준 64.8%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값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율보다 낮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과천 급락 뭡니까? 보유 비용보다 보유 비용이 양도 비용보다 더 비싸지니까 두려워서 파는 건데 이 땅은 아직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집값보다 낮기 때문에 양도 비용보다 보유 비용, 즉 가지고 있는 비용이 더 쌉니다. 어떤 현상으로 이게 연결될까요? 바로 땅을 사는 쪽으로 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아지는 쪽으로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두 가지 방향입니다. 집값은 더 떨어뜨리겠다. 또한 동시에 일자리는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뜯어보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쪽들은 어차피 이게 산업으로 만들기는 힘듭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산업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할 때 바로 정부 부양책이 지금 어디에? 그렇습니다. 인프라, 지역개발, 예타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부동산인데 땅인데 땅. 그렇다면 이것이 정부의 바람대로 집값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값이 계속 오르는데 집값은 영향이 없을까요? 자, 집값의 원재료 중에 하나가 그죠? 따지 및 땅값입니다. 토지. 이게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도 분양 원가의 가장 큰 돈이 집값입니다. 그 땅값입니다. 자, 아까 이제 이것을 한 번 더 유념하십시오. 서울 땅값 0.275% 주간 단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분양 아파트의 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답니다. 원가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또 서울 집값은 어떨까요? 특히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은 자산가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특히 강남사구. 아파트의 값에 정부가 잡고자 하는 핵심 지역은 바로 강남사구였죠. 특히 재건축. 이쪽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지금 이상으로 떨어뜨리기가 힘들다. 어떤 의미에서는 집값은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방 경직성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다지기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값과 땅값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금 이 개발 관련 투자 이쪽에 대한 그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향후 방향성은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계속된다. 이 뭐 개발 강풍.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가운데 하나가 어디죠? 용인구죠. 처인. 그죠? 용인시죠. 용인시 처인구. 이쪽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올랐나요? 바로 GTX, 수도권 광역 GTX가 착공을 했죠. 바로 이건 역시도 이제 개발이죠. 물론 GTX 착공을 했지만 토지 수용이 되고 보상이 되어야 개발이 될 건데, 진행이 될 건데, 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삽을 뜨니까 바로 용인시 처인구 지역이 최근에 가장 급등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방송을 계속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5차, 4차 산업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당장 줄어들고 세계는 전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가장 늦게 움직이고 있고 인구 절벽 등등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에 또 국정 지지도 50대, 60대 당장의 일자리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 그런데 산업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바로 지역개발이다. 그러니까 집 아니라 부동산 쪽이 계속 오르는데 과연 이렇게
땅값이 오르는 것이 집값에 전혀 영향이 없을까?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길게 늘어뜨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은 린치핀, 자, 이것을 우리가 경제로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지금은 뭐 니편 내편 이런 어떤 뭐 공산국가 이런 옛날에 어디죠? 그 냉전 그런 시대 아닙니다. 오로지 국익이죠. 특히 미국 트럼프 들어서고 노골화되어 있습니다. 자, 린치핀 이야기가 나오는데 린치핀은 바로 핵심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축이라는 뜻인데 오바마 정부에서 이렇게 일본과 미일 동맹 또 한미 동맹을 이야기할 때 많이 썼던 그 단어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린치핀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막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북미 회담이 2차 실패로 끝나면서 또 이제 한국의 이해가 있죠. 한국의 이해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입니다. 통일 경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이런 동맹이 서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서 동맹이 많이 훼손된 것 아닌가, 갈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때 바로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미 동맹이 아직 굳건하다라는 것을 미국이 애둘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11일 날 뭐죠? 우리 한국 대통령 부부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웰컴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 한미동맹은 린치핀 이것을 이제 경제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점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북한 문제, 미국의 북한 문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안보일까요? 경제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안보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건 단기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경제라고 봅니다. 이게 패권 전쟁하고 맞물려 있는데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제가 동영상 올렸죠. 한번 보십시오. 뭐든 좀 긴 안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단기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선택하는 것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패권 전쟁에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패권 전쟁의 한계가 있습니다. 즉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없는 중국 지금 안 됩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지금 깨갱깨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현재에는 미국 없는 중국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래로 갈수록 이 중국이 없는 미국도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중국이 없는 미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의 또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미국 없는 중국 어렵고 중국 없는 미국도 어렵지만 이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좀 분리해보면 현재는 미국 없는 중국이 중국 의존도가 더 크다는 거고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커집니다. 왜? 이 4차 산업의 연구 분야, 투자 분야가 지금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추월하고 초월했습니다. 자, 이거 팩트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자, 또 이런 현실에서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어떤 주장을 합니까? 바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 이 이야기는 곧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겠다. 뭐 방위비 분담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동안 이 방위비 분담이 한국만의 문제 아닙니다.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면서 자기들의 비용을 줄이겠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라는 거죠. 방위비 분담률을 한국이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미국도 내어놓아야 할 돈은 절대적으로 엄청납니다. 그죠? 가능하면 트럼프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방위비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위비뿐만 아니라 유럽의 방위비뿐만 아니라 미국이 방위비 지출을
안 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경제입니다. 미국의 국익이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패권 전쟁, 중국하고도 이걸 또 막아서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그 접점에서 경제와 정치, 또 패권 전쟁의 접점에서 미국과 트럼프는 계속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이 패권 전쟁은 길게 보면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할 때 결국은 이런 동부가 세계를 조금 갈라먹는,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동북아 쪽의 패권은 중국에게 양보하고, 또한 그 외 지역은 미국이 계속 패권주의를 행사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서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느냐, 협상으로 이어지느냐, 화해로 이어지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랬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지금 당장은 안보지만, 안보 문제만, 북한이 적대시, 미국과의 관계가 적대시되는 이것만 사라지고 나면 사실은 뭐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이 과연 북한을 중국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은 한국이 그걸 주도를 가져오냐, 중국이 영향을 더 많이 행사하느냐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익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란 핵 협정을 미국이 파기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계산은 어떤 계산이 있을까요? 자, 이 중동 문제에 미국이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또한 엄청난 돈을 쏟아왔죠. 바로 세계 패권 국가,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협정을 폐기하고, 이때 미국의 계산, 자,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름값이 오르면 중동이 계속 어지러워, 정치가 불안정되면서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미국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미국 세일가스의 가격 경쟁력은 석유값보다 싸야 돼요. 그런데 이 세일가스 제조 원가가 비쌉니다. 시추공도 엄청 깊이 파야 되고 비쌉니다. 자, 비싸니까 이 비싼 세일가스를 원가를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고, 대신에 유가죠. 유가를 높인다면 그만큼 세일가스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죠. 미국의 계산은 바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갑자기 이란 협정을 미국 쪽에서 파기하겠습니까? 이것이 미국이 바로 경제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경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직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국은 맞습니다. 한국 역시도 정말 실리,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을 많이 추구해야겠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간 뉴스 브리핑을 정리할 때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의 구체적인 어떤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이제 감정적인 개입하지 마시고, 또 본인의 정체적인 성향 색깔이 어떠할지라도 돈은 그냥 돈입니다. 돈 파는 가게는 그냥 돈 파는 가게일 뿐입니다. 냉정하게 보셔서 자기가 어떤 선택이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키고 하는데 유리할지 단기적으로 보시고 장기적으로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것은 뭐죠? 장기적인 틀 속에서 단기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서 5가지 소 제목들을 서로 연관시켜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